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TV, 황심TV입니다. 오늘도 황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네. 황상민 박사님 네,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노예를 구하고 있는, 사랑의 노예를 구하고 있는 둘리씨.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머큐리입니다. 네. 그냥 머큐리가 어디 있어요? 전 노예 안 구해요. 그냥 머큐리입니다. 네. 오늘 사연을 좀 네, 읽어보시죠. 먼저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저에게 황 박사님과 우리 대통령 문재인, 아니, 인이는 저의 아이돌 스타입니다. 얼마 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친구들을 만나 썰을 신나게 풀 때였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니 타임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이니와 이니 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이니의 취임사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친구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말은 참 듣기 좋긴 한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말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기회가 평등하려면 그 과정은 공정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기회가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 자체로 불평등한 것이 기회인데 어떻게 그것을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기회가 평등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로또와 같이 임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정말 그것을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단지 현재 우리가 평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현실 진단이라면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마치 기회를 평등해야 하고 과정을 공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않아. 그분은 이 말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생각해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 오잉? 박사님, 친구의 날카로운 지적을 들으니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평등, 공정,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사님께서는 평소에 단어 하나도 아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의미로 쓰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박사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약자가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게 평등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선발이든 권력이나 외부인의 개입이 없는 것이 공정 아닌가요? 그런데 정의는 정말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이니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적폐청산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렴풋하지만 전두환 시절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하게 경쟁하되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반칙이 통하지 않고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수긍할 수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유가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지만 과도한 빈부격차는 줄여가는 나라,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나라의 모습이자 이니가 이야기한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 이니 정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박사님 제발 설명해주세요. 이런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인이는 정말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를 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맞죠? 북한의 김정은 잘 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평화를 내세우는 것 분명 아니죠? 네, 참. 어려워요, 사연이. 일단은 그 이니가 말한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네.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 사연 보내주신 친구가 참 잘 말했네요. 기회가 평등하려면 그 과정은 공정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왜요? 기회가 평등하려면 평등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연 주신 분은 그랬잖아요. 약자가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이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평등 아닌가요? 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럴 때 약자라는 거는 약자가 있으면 강자가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용하면서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항상 모든 인간은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하는 듯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취약계층, 뭐 네. 장애인이라던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에 있어 약자예요?
신체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평등이라는 게 대체 뭔지. 바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약자가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게 평등 아닌가요? 이 질문 자체가 평등에 대한 이해를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기회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면 equal opportun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럴 때 정확하게 대학에서 입시에서의 equal opportunity라는 거를 어떻게 미국에서는 하는가? 걔네들은 그거를 평등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equal opportunity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 대표하지 않은 입장이 있으면 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대표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 서울대가 웃기는 농어촌 지역 균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네. 다 도시 지역에서 성장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도시를 대표하고 네. 농어촌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충분히 잘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농어촌 지역은 결핍된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을 10% 정도 선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듯이 그 사고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하버드 같은 경우 포머티브 액션으로 들어왔으면 대개는 이제 유색인종이고 특히는 흑인들이죠. 네. 흑인은 미국 인구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느냐 하면 거의 15% 내지 20%를 차지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버드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20%를 흑인으로 하기에는 아마 100명 중에 흑인이 한 명이 끼기가 힘들 거예요. 백인이 더 형식적으로 교육을 교육을 잘 치는 받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하니까. 소수인종을 일부는 대표해야 되겠죠.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은 흑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에이시안이에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아니죠. 공부도 잘하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에이시안은 전체 인구에서 5% 내지 10%밖에 안 되는데 5%밖에 안 되는데 네. 하버드에 지원하는 비율은 10%에서 2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너무 많구나.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 30%가 에이시안이 넘어요. 30%. 그리고 그 애들이 백인 애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뛰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버드에서 에이시안 애들을 성적으로만 뽑으려면 하버드는 어떻게 돼요? 에이시안 학교가 돼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하버드에서 이 학생들을 뽑을 때 가장 안 뽑았던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유태인 애들. 그게 1900년대 초기에는 하버드에서는 유태인들은 가능하면 안 뽑았어요. 성적 순으로 뽑으려면 그거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역차별 같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민권운동 하면서 어퍼머티브 액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종이나 뭐 이런 거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최소한 그 비율대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네. 뽑아야 되지 않겠냐. 네. 순수 백인 학교로 존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마이너리티는 여자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자, 그 다음에 소수민족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소수인종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설명을 하는 네.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이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평등이 아니고 네. 실제로 이 각 집단들을 잘 대표하게 해주는 것이 이퀄 오퍼튜니티의 기본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장애인 전형 같은 거는. 그래서 장애인 전형은 충분히 필요할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장애인 전형일 때
할 때는 장애인 전형이 성적과 관계없이 너가 장애인이니까 학교를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장애인이 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퀄 오퍼튜니티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쩌면 마치 특권을 더 던져주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평등이라는 이름 속으로 새로운 특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증명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등급이 등급제라는 거야. 그 등급제는 노예들, 이 노비들 1등급, 2등급, 3등급 노예 인신매매할 때 사용하는 그 형태를 똑같이 인간에게 있어 등급제를 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치욕일 것 같아요. 알겠죠? 나는 몇 등급 인간이야 라고 그렇죠. 말하는 그런 치욕이라 되도록이면 장애를 숨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장애인들을 잘해주겠다는 장애인 보조, 장애인 보조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보조의 기본은 등급제에 기초해가지고 이루어져요. 등급에 맞춰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노비를 등급으로 나눠서 팔거나 소나 돼지를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가축 간매기는 똑같은 짓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넌 더 불쌍하니까 돈을 좀 더 받아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제대로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될까요? 첫째 장애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등급제 폐지하라고 장애인들부터 지금 호소하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선거하는 기간에는 장애인 등급 폐지에 동의했겠죠. 그런데 선거하고 나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신경 안 쓰겠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들 떠들어대는 아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계급, 계층적인 사고가 모든 거에서 평등이라는 이름 속에 심지어는 그거를 철폐하겠다라는 대책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평등하겠다고 장애인 등급제를 하는 게 과정이 공정해요? 전혀 안 공정해요. 공정이라는 거는 네. 페어하다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는 건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공정이 뭔데라고 할 때 네.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라는 건지 그거를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인이가 보는 공정과 그냥 국민 한 사람이 보는 공정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건 왜냐면 공정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그럼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예요. 그렇죠. 어휴 훌륭해요. 그러면 정의가 또 궁금하거든요. 결과는 정의롭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중이 합의하고 네. 수용을 하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아, 그 결과에 대해서 다중이 합의할 수 없으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과반수의 법칙처럼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다중이 합의했다라는 건 그건 과반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기계적인 과반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전두환 시절의 정의사회 구현은 어떻게 달라요? 전두환 시절의 정의사회 구현은 전두환은 내가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정의롭지 않은 이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훈련대 보내고 그랬잖아요.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거긴 명쾌한 시대였죠 그때. 그렇죠. 그게 존재할 수 있던 거예요. 다 내가 보기엔 너희들 정의롭지 않으니까 너희들 싹쓸이 하는 게 정의야. 그 정의는 나에 의해서 결정한다. 라는 게 정의면 그거는 정의라고 하지 않고 독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문 대통령이 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문 대통령이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 결과가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정의가 다중의 합의라고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게 정의롭지 못한 거죠. 왜요? 다중이 거기에서 안 좋아하고 있으니까. 시장 경제 질서라는 말은 다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요. 소수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유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인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소수의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인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보는 거고, 시장 경제라는 거는 다수가 자기 집이 없다가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서 이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정의로운 거는 다중들이 부동산을 갖고 싶어서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정의롭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거기에 투기꾼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투기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규정을 하고, 뭐 집을 한 채 가졌거나 두 채 가졌거나 집을 살려는 사람을 다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그것도 아니죠. 네, 정의롭지 않죠. 정부가 보는 부동산 정책의 정의는 집값 안정화가 목표인데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제한돼 있을 때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시장 경제의 정의는 그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 그냥 네. 자연스럽게 흐름에 냅두는 게 시장 그러면 경제의 정의고. 지금 인위 정부는 시장 경제의 정의에 반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인정한 거네요. 근데 이미 정부는 그래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 채씩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랬죠. 네. 그거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MB 정부에서는 더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목적과는 반대로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그때 제일 많이 올랐고. 그렇죠. 네. 결과가 공정하기는 그냥 결과가 불공정한 상태를 더 만들었던 게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인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 의도와는 혼란스러워요. 상관없이. 맞네. 네,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야? 기회가 평등한다는 말 자체부터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채로 네. 나중에 인위 정부는 기회는 불평등하게 만들고 가정은 불공정하게 만들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의 반대의 상황을 만드는 놀라운 정부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인위 정부는 공정, 평등, 그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만 그럴듯하게 이 구호로서 내세웠는데 기회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기회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될 건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기회평등, 과정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지역균형, 그러면 그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었던 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서울대 교수들이 모여서 그 결정을 했다면 얼마나 그분들의 인간에 대한 무지함과 제도에 대한 몰이해, 몰상식이 드러났는가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이 집단에 소속하려면, 들어오려면 참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 그러니까 특별한 게 조건이 갖추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할 때 스스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별성을 마음속에 깔고 소위 말해서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이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평등하는 그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기본 심리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 평등, 과정
공정, 뭐 결과 정의를 이야기할 때 현재 인간에게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고나 좀 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우리 이니 대통령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하는 정책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멍청한 정책을 하게 되면 당신도 결국에는 착한 박근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평등, 공정, 정의가 무슨 뜻인지 조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점도 알게 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휴 참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참 놀라운 생각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발이든 권력이나 외부인의 개입이 없는 것이 공정 아닌가요? 근데 선발에서 권력이나 외부인의 개입 없이 공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신화와 미신 속에서 나온 착각이라는 거예요. 선발 자체가 인간이 하는 건데 어떻게 개입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기 강원랜드에 뭐 이 선발이 잘못됐다, 뭐 은행에 뭐 선발이 잘못됐다, 삼성전자에 뭐 직원이 잘못 선발했다, 공무원이 선발이 잘 됐니 잘못됐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발에는 애초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이 훌륭한 지적을 했어요. 선발에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발이 돼야지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공정인가를 알 수 없을 때 뭐 우리가 키가 1m 70이면 키 큰 사람 뽑는 게 공정한가요? 1m 80을 뽑는 게 공정한가요? 그건 그냥 착한 사람 착한 게 좋은 거야 라고 느껴져요. 그 그렇죠. 공정이라는 거. 그래서 선발에서는 항상 선발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고려해야지 공정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사고냐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부터 바꾸지 않고서는 실제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알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한국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미국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정의란 것은 사실 현재에서 한국의 정의는 권력이 정의를 대표를 해요.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거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되지 미국의 정의처럼 다중의 합의에 의한 정의를 이루기에는 그 다중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 자체나 또는 그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낯설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그래서 힘이 센 놈이 최고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선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방법? 그 미국, 다중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도출해내는 그들의 방법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핵발전소 뭐 폐기할 거냐 재가동할 거냐라고 할 때 그걸 뭐 국민 공론화 네.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게 미국의 다중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썼는데 공론화가 좋은 결과를 정의로운 결과를 내지 않고 코스프레가 됐을까요? 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그럼요. 문제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중의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한계라는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공론화시킬 이슈가 명확한 문제로 규정되는 것은 공론화가 가능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공론화시켜야 될 이슈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럴 때는 공론화, 정의 그것은 모두 다 칼을 진 자, 총을 진 자, 권력을 진 자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 강한 독재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한국인의 심리가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마이클 샌델 교수 뺨치는 네. 네, 정의에 관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